70년간 지켜온 미국 최고의 기밀. 그런데 그걸 얻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탈락했습니다. 호주와 영국은 10년째 연구만 하고 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워싱턴에 흘러든 비밀 보고서. 한국은 이미 시뮬레이션을 끝냈다. 그제야 미국 국방부는 경악했습니다. 한화오션, 필라델피아 조선소, 미국판 아이언돔, 스카이헌터, F-35 스텔스 전투기 한국 배치. 평범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설계된 판이었죠.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한 걸까요? 그리고 핵 잠수함 승인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70년.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켜온 시간입니다. 영국에게 딱 한 번 문을 열었고 그 후로는 절대 금기였죠. 그런데 2025년 10월 29일 그 금기가 깨졌습니다. 대상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든 클레인입니다. 59세, 25년간 미 해군 전략사령부에서 핵잠수함 전력 운용과 억제 전략을 설계해온 사람이죠. 지금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숫자와 전략을 다루는 게 제 일이었죠. 감정은 분석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 25년 커리어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침 9시. 저는 펜타곤 3층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생중계가 스크린에 띄워져 있었죠. 한국 대통령 이재명의 연설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한 문장이 귀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을 위한 원자력 기술 자립을 추구합니다. 원자력, 추진, 기술, 자립. 그 네 단어가 이어지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브리핑룸 안에 몇몇 분석관들도 고개를 들었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거 무슨 의미지? 하지만 곧 화면은 다음 발언자로 넘어갔고 저는 메모만 남겼습니다. 한국, 원자력 추진 언급. 추후 확인 필요. 그게 전부였죠. 점심때까지도 별일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샌드위치를 먹으며 중국의 남중국해 동향을 논의했죠. 일상적인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 42분. 누군가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트럼프가 뭔가 올렸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트루스 소셜 앱을 열었죠. 화면 상단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승인을 내렸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그들 한국. 브리핑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미 20명 넘는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휴대폰을 들고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중얼거렸죠. 이거 진짜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은 미국의 최고 기밀입니다. 1958년 영국에게 일부 기술을 제공한 게 유일했죠. 그 후로 70년간 단 한 나라에게도 완전한 운용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호주와 영국이 참여한 오커스 체제조차 아직 공유 연구 단계였죠. 그런데 한국? 승인? 건조? 말이 안 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들어왔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봉투였죠. 극비 마크가 보였습니다. 30분 전 내부 엠바고가 해제됐습니다. 엠바고. 즉, 그동안 우리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 정보가 이제 공개된다는 뜻이었죠. 차관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 완료 보고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뮬레이션 완료. 차관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설계와 운용 시뮬레이션을 끝냈습니다. 핵연료만 탑재하지 않았을 뿐 모든 검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언제부터요? 차관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 중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권과 연관이 있다는 비공식 정보가 있습니다. 한화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한화, 필라델피아. 저는 그 두 단어를 메모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출처업계 비공식 정보. 한화 관련 추정.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죠.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설계도와 수치가 빼곡했죠. 추진 시스템, 냉각장치, 연료봉 배치도.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건조를 앞둔 완성형 설계였죠. 동료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 만들 수 있는 수준이야. 맞습니다.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핵연료만 빼고요. 문득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서울에 출장 갔을 때였죠. 한국 해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쏟아내던 입장이었죠. 미국의 핵잠 운용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수준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었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가능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고작 5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 이미 시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고개를 들어 동료들을 봤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충격과 혼란. 우리는 한국을 늘 우방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수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기 전에요.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승인을 한미 동맹 강화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3시간 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이 삼삼오오 모여 속삭이고 있었죠. 이게 사실이면 우리 계산이 다 틀어진 거야. 중국 반응 봤어? 난리 났던데. 일본은 뭐라고 하려나. 한 선배 분석관이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클레인, 자네 생각은 어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선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놓친 게 아니야. 그들이 우리보다 빨랐던 거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죠. 이미 전 세계 언론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같은 헤드라인을 달고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댓글창은 난리였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진짜야? 이건 게임 체인저다. 한국은 언제 이걸 준비했던 거지? 바로 그거였습니다. 모두가 묻는 질문이었죠. 한국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걸까?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핵추진 플랫폼 설계 및 시뮬레이션 검증 완료. 연료 탑재 시 즉시 운용 가능. 즉시 운용 가능. 그 4글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돼 있던 게임이었죠. 저녁 6시 트럼프의 후속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죠. 왜 한국입니까? 트럼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가장 잘 해냈기 때문이죠. 그들은 준비돼 있었어요. 준비돼 있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밤 9시가 넘었지만 펜타곤 건물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3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죠.
복도를 지나가는 장성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세계 전략 지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야 뉴스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긴급 출연해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죠. 이제 동북아 균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백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씩 확인했죠. 기술력, 설계 완성도, 시뮬레이션 정확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허락하기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70년간 지켜온 금기가 깨진 날.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으로 가는 문턱에 선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머릿속에는 한 단어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화. 어제 회의실에서 차관보가 흘린 그 이름이 계속 신경 쓰였죠.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연관이 있다는 비공식 정보.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두 단어를 입력했죠. 한화 필라델피아. 엔터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떴습니다. 2024년 6월 21일자 공시였죠. 한화그룹,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완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024년 6월. 1년 반 전이었습니다. 기사를 열었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1억 달러. 한화가 미국 동부 해안에 상징적 조선소를 매입했다는 내용이었죠. 당시엔 그냥 일반적인 해외 투자로 보였을 겁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자산을 사들이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역사 섹션을 클릭했죠. 1801년 설립. 미 해군 조선소의 기원. 수많은 군함이 이곳에서 건조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조선소는 미 해군력의 심장이었죠. 냉전 시대에도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조선소는 폐쇄됐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쇠퇴와 함께요. 그리고 1997년 한국 기술로 재가동됐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 1997년.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이 이곳에 발을 디딘 건.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2024년 한화가 완전 인수하기 전까지도 한국 기업들이 이 조선소 운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설계, 건조, 관리까지. 그리고 2024년 6월 한화가 모든 지분을 가져갔죠. 왜? 저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화 필라델피아 투자 계획. 2025년 8월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대규모 투자 발표. 내용을 읽었습니다. 설비 현대화. 인력 확충. 미 해군 보조라인 통합 추진. 투자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수십억 달러급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화는 이 조선소를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2024년 인수. 2025년 대규모 투자 발표. 그리고 같은 해 10월 핵잠 승인.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양방산 담당 분석관 제임스였죠. 제임스, 필라델피아 조선소 하나? 당연하지. 왜? 한화가 거기 인수한 거 알아?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지. 작년에 큰 뉴스였어. 그게 핵잠이랑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제임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어젯밤에 그 생각했어.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거든. 자료 있어? 업계 쪽에서 들은 얘기가 좀 있긴 한데. 확실한 건 아니야. 뭔데? 제임스가 주저하다 말했습니다. 한화 특수선 부문에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소문이 있어. 내부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더라? 보일러 프로젝트? 그런 거였나? 보일러.
원자로를 의미하는 은어였습니다. 언제부터? 최소 3년 전부터라고 들었어. 근데 이건 다 비공식이야. 회사 측에서 공식 확인한 적은 없어.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화특수선 부문. 보일러 프로젝트. 3년 전. 그 시뮬레이션이 뭘 검증한 건데? 핵추진 잠수함 설계랑 운용 가능성이라고 하더라. 설계도는 이미 완성됐고 시뮬레이션 결과도 다 나왔다는 거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진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이론적으론 그렇지. 근데 클레인, 이건 다 소문이야. 팩트 체크된 게 아니라고.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한화의 인수. 대규모 투자.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화오션의 특수선 건조 실적. 세계 1위. 점유율 39%.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특수 목적함. 한화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배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핵잠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1973년 현대조선 창립. 당시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였죠. 하지만 50년 후 한국은 세계 조선업을 장악했습니다. 기술력, 속도, 품질. 모든 면에서 1위였습니다. 그들이 핵잠을 만들겠다고 하면 불가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가 들어왔죠. 자료 좀 더 찾아봤어. 그가 프린트물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코리아 중앙일보 기사야. 작년 거.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 인터뷰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 설계와 운용이 가능한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가능한 수준을 확인했다.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검증을 끝냈다는 뜻이었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게 작년 말이야. 그리고 올해 한화가 필라델피아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지. 그럼 필라델피아에서 만들겠다는 거네. 아마도. 미국 본토에서 건조하면 기술 이전도 쉽고 정치적으로도 깔끔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승인 하에. 한국 기술로. 완벽한 구도였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부터 계획된 거야? 제임스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최소 5년. 어쩌면 10년 전부터일 수도 있어. 10년? 생각해봐. 핵잠 설계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 시뮬레이션만 해도 몇 년은 걸려. 게다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까지 고려하면. 제임스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짜여있던 판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한화의 미국 진출에 강력 반발. 로이터 통신 기사였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화의 필라델피아 인수와 미국 내 확장에 대해 제재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죠. 왜? 답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알았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조선소 인수가 아니란 걸. 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중국도 눈치챘네. 당연하지. 그쪽 정보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럼 우리만 몰랐던 거야? 제임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다기보단 관심이 없었던 거지. 한국은 늘 협력적이었으니까. 설마 우리 몰래 이런 걸 준비할 줄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래가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죠. 필라델피아 인수는 공시된 사실이었습니다. 투자 계획도 발표됐죠. 회사 관계자 인터뷰도 기사로 나왔습니다. 모든 게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본 겁니다. 점심시간 저는 국방부 도서관에 갔습니다. 한미-조선 협력 역사 자료를 찾았죠. 1990년대부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조선소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기술 자문, 설계 지원, 인력 파견.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조선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기준, 규격, 운용 방식.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을 역으로 쓰는 겁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배울 시간, 성장할 시간.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을 우리보다 더 잘 썼습니다. 오후 4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전략기획실이었죠. 20명쯤 되는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의제는 하나. 한국의 핵잠 보유가 전략 균형에 미치는 영향. 실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핵잠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한화의 기술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화오션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선박들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은요? 설계가 완료됐다면 건조 착수까지 2에서 3년. 실전 배치까지는 5에서 7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만약 이 정황이 사실이라면, 즉 한국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면 우리의 전략적 계산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실장이 저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클레인.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이 우리 없이도. 실장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필요합니다. 핵연료, 기술 협력, 정치적 지원.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요청하는 입장이 아니라 협상하는 입장입니다. 차이가 컸습니다. 요청은 거절할 수 있지만 협상은 양보가 필요했으니까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하나.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한화 인수 공시, 투자 계획서, 업계 인터뷰, 중국 반응.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용히.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겠지. 필라델피아 조선소. 그곳에서 곧 역사가 만들어질 겁니다. 한국의 기술로, 미국의 승인 하에, 세계 7번째 핵잠 보유국의 탄생. 그 무대는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핵잠 승인 발표 후, 저는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한국 핵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을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환점.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제 메일함에는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메일 67건.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국. 제목 긴급,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 브리핑.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에너지부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협의 개시. 재처리, 농축. 그 두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양국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위한 기술 협력 및 협정 개정 논의에 합의. 협정 개정.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핵잠 승인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맹 강화, 기술 협력, 전략적 이익.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했죠. 하지만 재처리와 농축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요약본이었죠. 1956년 체결. 거의 70년 전입니다. 이 협정은 한국의 핵활동을 규제해왔습니다. 특히 두 가지는 절대 금기였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고농축. 이 두 가지는 핵무기 제조로 직결되는 기술이었습니다. 2015년 협정 개정 때도 이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한국은 저농축 우라늄만 제한적으로 다룰 수 있었죠. 20% 이하 농축도로요. 그런데 지금 재처리와 농축 논의를 시작한다. 저는 다시 메일을 읽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8월 28일자 기사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이었죠. 우리는 미국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무부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마크, 이게 확실한 거야? 방금 확인했어. 양국 정부가 협의 테이블 구성에 합의했대. 언제부터? 정확한 날짜는 비공개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급물살 탄 것 같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잖아.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난리야. 에너지부랑 국무부가 비상이거든. 회의 있어? 오후 2시. 국무부 본관. 나도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70년. 195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은 단 한 번도 그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핵기술의 가장 민감한 영역.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던 선. 그런데 지금 그 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보고서를 뒤적였습니다. 2015년 협정 개정 당시 회의록이었죠. 당시 한국 측은 재처리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거절했죠.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한국 측 요청 불허. 재처리 및 고농축 조항은 유지. 그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2025년 11월. 불과 3개월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후 2시 국무부 회의실. 30명 가까운 관료와 분석관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실장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건은 민감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건입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연표가 나왔습니다. 1956 한미 원자력 협정 체결. 1974 한국 핵개발 시도 미국 제재. 2015 협정 개정, 재처리 불허 유지. 2025 협정 재개정 논의 시작. 실장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 건이 논의됐습니다. 한국 측은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위한 재처리 및 농축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연료만을 위한 겁니까?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처리 기술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재처리 기술을 가진다는 건 이론적으로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춘다는 뜻이었죠. 물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NPT 체제 하에서 그건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능력을 갖추는 것과 실제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에너지부 국장이 발언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재처리 관련 기초 연구를 상당히 진행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요.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 재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습식 재처리보다 핵 확산 위험이 낮다고 알려진 기술이죠. 그럼 한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상업적 규모 운용 경험이 부족할 뿐이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기술 보유. 경험 부족. 협정만 개정되면 시작 가능. 실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3,500억 달러 패키지.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및 투자 협상에서 이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은 여러 요청 사항을 제시했죠.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1.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2. 핵연료 재처리 협정 개정 검토. 3. 우라늄 농축 허용 논의.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하나하나가 폭탄이었습니다. 1번은 이미 승인됐죠. 그런데 2번과 3번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양국 실무진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비공개지만 협정 개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반응은요?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용합니다. 조용하다. 그 말이 더 불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마크를 붙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이거 진짜 가능성 있는 거야? 마크가 주위를 둘러본 뒤 작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마음먹은 것 같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약속했거든. 그 정도면 70년 금기도 깬다. 마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트럼프답잖아. 거래가 되면 뭐든 하는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갖는다는 건 동북아 핵 균형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찾았습니다. 폴리티코 10월 31일자 기사. 트럼프 인터뷰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한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요? 트럼프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가장 잘 해냈습니다. 정말 훌륭한 협상가죠. 가장 잘 해냈다.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국은 핵잠 승인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70년 묶인 족쇄, 재처리 금지, 농축 제한. 이제 그 족쇄가 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코리아 타임즈 속보가 떴습니다. 한미 핵잠 추진용 연료 및 재처리 기술 관련 협의 테이블 게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핵 주권국이 되는 건가? 이건 역사적 순간이다. 70년 만에 금기가 깨졌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 트럼프의 핵잠 승인은 헤드라인이었지만 진짜 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의 완전한 주권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단순히 잠수함 하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핵 자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죠. 저는 오래된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1956년 협정문. 70년 전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마주 앉아 핵기술을 논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저는 책상 서랍에 그 보고서를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볼 거야. 핵잠 보유국이 아니라 핵 주권국으로. 그 문턱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이 나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브리핑에서 그 문서를 받았죠. 번역본이었습니다.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북아의 핵 균형이 무너진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핵 균형. 중국이 그 단어를 쓴 건 의미심장했습니다. 브리핑룸에 앉은 동료들도 같은 표정이었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옆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빨리 반응할 줄은 몰랐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른 반응. 그건 두려움의 신호였습니다. 브리핑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사설에서 한미 핵잠 협력이 지역 비핵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핵화. 그 명분 뒤에 숨은 진짜 속내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아시아 해역. 손가락으로 거리를 재봤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직선거리로 약 950km. 서해를 가로지르면 500km 남짓. 중국의 주요 군항들도 표시했습니다. 칭다오 700km. 샤먼 비슷한 거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핵잠이 서해에 배치된다면 중국 해군의 심장부가 감시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핵잠 예상 사양. 4,000에서 5,000톤급. 작전 반경 약 8,000km 이상. 서해는 물론이고 동중국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까지. 모두 작전 가능 범위였습니다. 저는 빨간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 황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 하나로 이어지는 선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한 건 핵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잠수함이 움직일 위치였던 거죠. 저는 중국 해군 관련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작년 CSIS 아시아 해양 보고서였죠. 중국 해군의 약점 섹션을 펼쳤습니다. 원양 작전 능력 부족, 대잠 감시 능력 제한적, 서해 및 대만 해협의 대잠 감시선은 300에서 400km 수준. 300km. 한국 핵잠이 조용히 잠수하면 중국은 탐지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연안 방어 중심이었습니다.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그 안에서 자국 해역을 지키는 전략. 그런데 한국 핵잠이 그 선 안으로 들어온다면 중국의 해상 장막이 무너지는 겁니다. 동료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클레인, 이거 봤어?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였죠. 한국 핵잠 예상 작전 구역 분석. 지도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빨간색 원이 서해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었죠. 그 원은 대만 해협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거야. 베이징에서 불과 500km 떨어진 바다에 한국 핵잠이 떠다닌다는 거. 미 해군도 그 거리에 배치하지 않았잖아. 정확해.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거든. 근데 한국은 달라. 한국 영해랑 가깝고 작전 명분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었죠. 하지만 핵잠의 작전 반경은 북한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북한 반응은?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이상해. 조용하거든. 조용하다고? 응.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어디에도 논평이 없어. 로이터에서 확인했어.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북한은 늘 한미 군사 협력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침묵? 왜 그럴까? 제임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생각해봐. 북한이 그동안 뭘로 한국을 위협해왔어? 핵이잖아. 근데 한국이 핵잠을 갖게 되면 저는 이해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겁니다. 핵잠은 핵무기가 아니지만 전략적 억제력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니까요. 탐지 불가능한 플랫폼.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위협. 북한 입장에서는 계산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그럼 중국도 같은 이유로 불안한 거네. 맞아. 그들의 해양 봉쇄선이 한국 기술 앞에서 무너지는 거야. 저는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70년간 동북아 균형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 해군력, 중국의 연안 방어, 한국과 일본의 디젤 잠수함. 그런데 이제 한국이 핵잠을 갖는다면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저는 중국 외교부 성명을 다시 읽었습니다. 핵 균형 붕괴.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후 회의에서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확산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국 해역 감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대만 문제와도 연결되나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한국 핵잠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작전하면 중국의 대만 봉쇄 전략이 복잡해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전체 전략 구도가 재편되는 거였죠. 저녁 무렵, 저는 베이징 주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거기 분위기 어때? 술렁이지. 외교부는 물론이고 군부도 긴장한 것 같아. 구체적으로 뭘 걱정하는데? 톰이 잠시 멈칫하다 말했습니다. 황해랑 동중국해야. 그 바다가 더 이상 자기네 마당이 아니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일리 있네. 한국 핵잠이 그 해역에서 자유롭게 작전하면 중국은 모든 해상 활동을 재검토해야 할 거야. 어디에 한국 잠수함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은 달랐죠. 베이징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메모했습니다. 중국 해양 봉쇄 공포, 북한 위협 상실 불안. 두 나라 모두 한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제 동북아 바다의 중심에 선 나라는 한국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전략 교본을 읽었습니다. 해양 전략의 기본 원칙.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 한국은 이제 그 지배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곧이어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였습니다. 저는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그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죠. 그가 단상에 섰습니다.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릴 유일한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일한 파트너.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죠. 트럼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재가동합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의 인력과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입니다.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저는 그 약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됐다가 트럼프의 연이은 압박에 멈춰섰던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지금 재가동.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입니까? 트럼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조선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 조선소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기술로 우리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조선소에서 일한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임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클레인,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마스가 재가동 타이밍 말이야. 핵잠 승인하고 바로 이거. 우연치곤 너무 딱 맞아떨어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제임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가 최근 몇 달 동향을 정리해봤어. 한국 관련해서. 그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타임라인이 보였죠. 9월 스카이헌터 시스템 한국 배치 확정. 10월 초 F-35B 일부 기체 평택 이전. 10월 말 핵잠 승인. 11월 마스가 재가동.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시간 순서대로 봐봐. 9월에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 저는 스카이헌터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디펜스 뉴스 9월자 보도. 스카이헌터 시스템 한국 첫 해외 배치. 미국 본토 외 첫 전개. 저는 읽으면서 되물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미국판 아이언돔이잖아. 아직 시험 단계인데 왜 한국에 먼저 배치한 거지? 제임스가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일본도 요청했대. 근데 한국이 먼저 받았어. 공식 이유는?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명분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제임스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 달 10월 초. F-35B 이전 건 기억나지? 주일미군 기지에서 평택으로 옮긴 거? 맞아. 그것도 이상했어.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인데 왜 거기서 전투기를 빼서 한국으로 보낸 거야? 저는 당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디펜스 뉴스 10월 초 기사. F-35B 일부 평택기지 이전. 전략적 재배치. 전략적 재배치. 그 단어 뒤에 뭔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이거 생각해봐. 9월에 스카이헌터, 10월에 F-35B, 그리고 10월 말에 핵잠 승인. 그리고 지금 마스가.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계적으로 계획된 거야. 뭘 위해서? 한국을 아시아 전략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다 핵잠 승인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거야?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핵잠 승인이 이미 내정돼 있었고 그에 맞춰서 다른 것들을 먼저 배치한 거거나. 저는 타임라인을 다시 봤습니다. 9월, 10월, 10월 말. 한 달 간격. 너무 정확했습니다. 누가 이걸 설계한 거지? 트럼프 아니면 국방부 윗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뭔데? 제임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생각해봐. 스카이헌터는 왜 한국에 먼저 줬을까? 북한 미사일 때문? 아니야. 한국이 그 시스템을 실전 테스트할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지. F-35B는? 한국 공군이 F-35A1을 운용하잖아. 이미 F-35 계열 운용 경험이 있어. 게다가 정비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 준 게 아니라 한국을 필요로 한 거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임스가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클락슨 리서치 올해 자료야.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한국 조선업 글로벌 점유율 42.8%. 세계 선박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이 만들고 있어. 그 기술력 없이 미국 조선업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스가. 미국 조선업 부활. 그건 한국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거래야. 트럼프식 거래. 우리는 한국에게 핵잠 기술을 주고 한국은 우리에게 조선 기술을 준다. 그리고 그 전에 스카이헌터랑 F-35B로 신뢰를 쌓은 거지.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25년간 제가 봐온 한미 동맹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주고 한국이 받는 관계. 그런데 이제는 제임스, 이거 알아? 내가 20년 전에 한국 해군과 일했을 때 그들은 우리한테 배우는 입장이었어.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해. 제임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타임라인이 말해주는 거야. 9월부터 미국은 이미 한국에 의존하기 시작했어.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일본은 이거 알까? 당연히 알겠지. 그래서 조용한 거야. 저는 일본 관련 뉴스를 찾았습니다. 재팬 타임즈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느낌이 왔죠. 한국, 미국 아시아 전략의 새로운 중심. 기사 내용은 조심스러웠지만 행간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 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거지? 놓친 게 아니야. 세상이 바뀐 거야. 어떻게? 제임스가 손가락으로 타임라인을 짚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전쟁 폐허였어. 우리가 도왔지. 기술도 주고 돈도 주고. 맞아. 50년 전 한국은 산업화를 시작했어. 우리 기술을 배웠지. 그것도 맞고. 30년 전 한국은 우리와 경쟁하기 시작했어. 조선, 반도체, 전자. 지금은 제임스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 없이는 못 사는 거야.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저는 퇴근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전문가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죠. 트럼프의 마스가 발표는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보고서들을 꺼냈죠. 한미동맹 70년사.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53년 사진이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의 모습. 폐허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2025년. 그 폐허 위에 세운 나라가 이제 미국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아니,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필수가 됐습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70년. 그들이 걸어온 시간. 창밖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걸. 트럼프의 핵잠 승인 다음 날 책상 위에 일본 관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총리 경주 에이펙 참석.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였죠. 경주에 도착한 그녀의 모습. 카메라를 향한 미소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은 달랐습니다. 현장 분위기 일본 대표단 내부 긴장감 고조. 협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 표출.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일본은 트럼프와 대규모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했죠. 약 5,500억 달러. 뉴욕 포스트 7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미국 내 반도체 AI 원자력 인프라에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5,500억 달러. 한화로 70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그 돈으로 일본이 얻은 건 뭐였을까? 저는 의회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CRS 요약본이 있었죠.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관세 조정 협상 보류. 기존 자동차 관세 유지. 관세 유지.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5,50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 얻은 건 관세 조정도 아니고 유지. 더 놀라운 건 다음 항목이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공유 대상 제외. 한국만 승인.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일본은 핵잠 기술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연료 재처리 논의에도 포함되지 않았죠. 제임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클레인, 일본 건 봤어? 지금 읽고 있어. 제임스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이거 진짜 아이러니야. 일본이 얼마를 냈는데? 5,500억. 맞아. 근데 한국은? 저는 한국 투자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3,500억 달러 패키지. 일본보다 2,000억 달러나 적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적게 냈는데 한국이 핵잠을 받았어.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야. 돈이 아니었던 거지. 그럼 뭐였는데? 기술이랑 신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었죠. 미국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일본은 돈은 많았지만 미국이 당장 필요로 하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저는 재팬 타임즈 기사를 찾았습니다. 총리 경주 도착 관련 보도였죠. 사진 속 타카이치 총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톤은 달랐습니다.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죠. 5,500억 달러나 냈는데 뭘 받았나? 한국은 핵잠 받고 우리는 관세 유지. 이번엔 한국에게 완전히 졌다. 마지막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교 참패. 저는 니케이 아시아 보도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얻었고 일본은 돈만 냈다. 그 헤드라인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NHK 보도 봤어? 일본 내부 반응이 엄청 안 좋대. 뭐라고 하던데? 정부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여론은 다르지. 왜 우리가 더 많이 냈는데 한국이 더 받았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미국의 최우선 아시아 동맹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높았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동아시아 담당관이 브리핑했습니다. 일본 측은 공식적으로는 한미 핵잠 협력을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일본도 핵잠을 요청했나요?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죠. 왜죠? 담당관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실익입니다. 일본에 핵잠 기술을 주면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돈.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조선 기술, 생산 능력, 속도. 그게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이 갖고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실익, 한국 기술, 일본 돈. 트럼프에게는 명확했던 겁니다. 누가 더 필요한지. 저는 경주 현장 보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죠. 타카이치 총리의 공식 일정은 원활했으나 수행 인사들의 표정에서 긴장과 불만이 감지됨. 사진만 보면 성공적인 외교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현실은 달랐죠. 제임스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이거 알아? 일본 언론들이 뭐라고 하는지. 뭐라는데? 한국은 파트너가 됐고 일본은 ATM이 됐다고. ATM. 현금 인출기. 신랄한 비유였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발언을 다시 찾았습니다. 폴리티코 인터뷰. 한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가장 잘 해냈습니다. 가장 잘 해냈다. 그 말 속에는 비교 대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잘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양국의 협상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핵잠 승인, 재처리 논의, 마스가 참여, 스카이헌터 우선 배치. 일본 관세 유지, 투자 약속 이행. 한눈에 봐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화날 만하지. 더 많이 냈는데 덜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트럼프 방식이잖아. 무슨 뜻이야? 트럼프는 충성심이나 역사를 안 봐. 거래만 봐. 지금 당장 나한테 뭘 줄 수 있느냐? 제임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줄 수 있는 게 일본보다 많았다는 거지. 정확해. 저는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조선업 점유율 42.8%. 일본 조선업 점유율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차이가 압도적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일본은 돈을 냈습니다.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하지만 세계는 돈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필요했고 능력이 필요했고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한국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엔 패배가 숨어 있었구나. 경주의 하늘 아래 일본 총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굴욕이 있었죠. 5,500억 달러. 역사상 가장 비싼 헛돈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워싱턴의 하루는 속보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내부망으로 온 파일 하나를 받았죠.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 프로그램 상세 계획안.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타임라인이 나왔습니다. 2026에서 2028년 설계 및 모듈 제작 단계. 2028에서 2030년 건조 착수. 2032에서 2035년 실전 운용 목표. 저는 그 숫자들을 응시했습니다. 2032년에서 2035년. 10년도 안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건조 장소 필라델피아 조선소 하나오션 운영. 기술협력 미 해군 엔지니어링 센터 한국 특수선 설계팀. 연료 공급 미 에너지부 주관, 협정 개정 후 진행.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실행 직전 단계였죠. 저는 2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봤죠.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최고 기밀. 1958년 영국에게 일부 기술을 준 게 유일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미영 핵협력 역사 문서였죠. 1958년 협정문을 펼쳤습니다. 미국 영국 상호방 위협정. 핵추진 기술 일부 공유. 일부 공유. 완전한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자체 원자로를 개발했고 미국은 설계 조언만 제공했죠. 그런데 한국은? 저는 다시 문서를 봤습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완전한.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오커스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오커스는 2023년 발표 후 현재까지 연구 단계. 한국 프로그램은 실제 건조 목표. 오커스. 호주, 영국, 미국의 3자 협력체. 2023년에 요란하게 발표됐지만 아직도 연구만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잠수함이 나오려면 10년은 더 걸릴 예정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7년 안에 운용한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파일을 닫았죠. 제임스였습니다. 클레인, 그거 받았어? 뭘? 핵잠 계획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어져? 2032년이래. 빠르지. 빠른 정도가 아니야. 이건 거의 기적적인 속도야. 저는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읽었죠. 한국 측 기술 기여 특수선 설계 경험 39% 세계 점유율, 고난도 용접 기술, 모듈화 건조 시스템. 미국 측 기술 기여 원자로 설계, 핵연료 공급, 추진 시스템 통합.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봐. 미국이 원자로 주고 한국이 배 만드는 거야. 그 이상이야. 여기 봐. 저는 다음 섹션을 가리켰습니다. 운용체계 한국 해군 독자 운용. 미 해군 기술 자문. 독자 운용. 그 세 글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한 주권을 갖는다는 뜻이었죠. 이건 영국도 못 받은 대우야. 제임스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지만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독자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투자 규모 섹션이 나왔습니다. 총 예상 비용 약 70에서 100억 달러. 한국 부담 60%. 미국 부담 40%.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42억에서 60억 달러. 미국이 28억에서 40억 달러. 한국이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기술 주는 건데 한국이 더 많이 내.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이건 대등한 거래야. 우리는 원자로 기술을 주고 한국은 조선 기술을 준다. 그리고 각자 비용을 분담하는 거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이었죠. 다음 섹션을 읽었습니다. 기대 효과 대한민국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진입. 세계 7번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 뒤를 한국이 잇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클레인, 솔직히 말해봐. 이게 가능할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조선 능력은 검증됐어. 세계 최고지. 원자로는 우리가 제공하니까 문제없고. 통합은 그게 관건이긴 해. 근데 여기 봐. 저는 한 섹션을 가리켰습니다. 시뮬레이션 검증. 한국 측은 이미 3년간 내부 시뮬레이션 진행. 모든 시스템 통합 검증 완료. 이미 시뮬레이션을 끝냈대. 제임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여기 적혀 있잖아.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 본 프로그램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 기술 제공국이 아닌 상호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과 함께한다. 상호 협력 파트너.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임스, 나는 20년 전 서울에서 한국 장교를 만났어. 응. 그가 물었지. 언젠가 우리도 핵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는데? 가능할 거라고 했어. 하지만 오래 걸릴 거라고. 실제로는
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10년밖에 안 걸렸어. 제임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오래된 지도를 펼쳤습니다. 세계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지도. 빨간 점이 6개 찍혀 있었죠. 저는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7번째 점을 찍었습니다. 2032년. 그때 이 점은 현실이 됩니다. 대한민국.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이 오면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최종 평가서. 저는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읽고 싶었거든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요약 섹션이 보였죠. 결론 대한민국 2032년까지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으로 진입 예정. 세계 7번째. 저는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리고 이제 한국.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문득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저는 오래된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1970년대 초 사진이 나왔죠. 포항제철 기공식이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그가 외쳤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철강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하지만 그들은 해냈죠. 그리고 50년 후. 그 철강이 배가 됐고 그 배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진을 찾았습니다. 정주영 회장. 1973년 현대조선소 건설 현장. 아무도 없던 바닷가에 불도저로 땅을 밀던 그 모습.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만든 조선소가 지금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 기술이 필라델피아로 건너갔죠. 그리고 이제 핵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고서에 한국조선업 연표가 나왔습니다. 1973년 현대조선 창립.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1980년대 세계 10위권 진입. 1990년대 세계 3위. 2000년대 세계 1위 달성. 2024년 점유율 42.8%. 압도적 1위. 50년. 한 세대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우중 회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가 외치며 전 세계로 나갔던 시절. 한국 기업들이 중동 사막에서, 남미 정글에서, 시베리아 설원에서 일하던 시절. 그들이 흘린 땀이 기술이 됐고, 경험이 됐고, 자신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감이 핵잠수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의 사진도 봤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 혁신의 정신이 한국을 전자강국으로 만들었죠. 그 정밀 기술이 이제 잠수함 제어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는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의 폐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도도 공장도 배도. 미국이 원조를 보냈죠. 밀가루, 옥수수, 의약품. 그때 한국은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최근 뉴스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300명이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요. 스카이헌터가 한국에 먼저 배치됐습니다. F-35B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왔죠. 이제 한국은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서울 출장 때 한국 해군 장교가 써준 편지였죠. 언젠가 우리 해군도 미국처럼 강해질 겁니다. 그날까지 배우겠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좋은 꿈이야. 하지만 오래 걸릴 거야. 그런데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70년이 걸렸죠. 1953년부터 시작된 여정. 전쟁 폐허에서 산업화로. 산업화에서 선진국으로. 선진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그리고 이제 핵잠 보유국으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최근 사진을 찾았죠. 한화 인수 후 리모델링된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도크가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리고 한 건물 옥상에 2개의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성조기, 그리고 태극기.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한국에는 미군 기지에만 성조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미국 땅에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제임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클레인, 마지막 보고서 다 읽었어? 방금 끝냈어. 어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야. 그럼 뭔데? 세대의 유산이야. 제임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박정희가 철강을 만들었어. 정주영이 배를 만들었지. 김우중이 세계로 나갔고 이건희가 기술 혁신을 외쳤어. 그 모든 게 지금 하나의 잠수함으로 모이는 거야. 제임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거네. 맞아. 그들이 흘린 땀이 사라진 게 아니야. 지금도 흐르고 있어. 이 핵잠 엔진 속에서. 제임스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본 거지? 기적.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본 거야. 한 민족이 스스로 일어서는 기적.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한미동맹 70년사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1953년 사진. 폐허. 마지막 장에는 2025년 사진.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태극기. 저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놨습니다. 같은 나라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죠. 한때 밀가루 한 포대에 울던 나라.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권. 조선 1위, 반도체 선두권, 방산 수출국. 그리고 곧 핵잠 보유국.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32년 그날 필라델피아 도크에서 한국의 핵잠이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 순간은 단순히 배 한 척의 진수가 아니다. 이는 한민족의 70년 여정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박정희의 우리는 할 수 있다. 정주영의 불도저. 김우중의 세계 도전. 이건희의 혁신. 그 모든 정신이 2032년 한 척의 잠수함이 되어 바다 위에 떠오를 겁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25년 전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의 핵잠 프로그램을 분석하게 될 줄은.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변합니다. 강자와 약자는 바뀌죠.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나라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보고서는 역사가 될 겁니다. 2025년. 한국이 세계 7번째 핵잠국이 되기로 한 해. 그 해에 저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직접 목격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대의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한국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2025년 경주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7번째 핵잠국으로 향하는 한민족의 장대한 여정이었죠.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유산.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 당신의 아버지 세대가 흘린 땀이 지금 태평양 바다 위를 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되기까지의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